이거 묵곤대리 펴보세요. 거기 이제 묵곤대리가 이제 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하고, 묵곤대리의 경우는 먼저 이제 묵곤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를 평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대리권 없이 매매했으니까 요게 이제 묵곤대리인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얘가 이제 대리권 없이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묻고자 한다 그 말이야. 본에게 책임 묻고자 하는가? 그러면 이 묵곤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요. 비록 을에게는 대리권 없지만 이 경우도 얘가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 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묵곤대리의 경우도 대리를 한다는 것. 왜 그러느냐? 만약 이 경우에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현명을 안 하면 대리 의사가 없죠. 없으면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대리인이 지는 거예요. 얘가 당사자가 되고 처음부터 이자에게 책임 못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뭘 전제를 했느냐? 이 묵곤대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걸 묻고자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현명이 안 해보면, 현명을 안 하면 처음부터 얘한테 책임 못 묻잖아요. 논리 좀 모순이 되잖아요. 따라서 묵곤대리의 경우도 가장 핵심은 나는 갑대리인이다, 이 현명을 한다는 것.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묵곤대리가 아니니까 그거 딱 서두에 전제를 딱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얘는 이제 갑대리인이요,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 상대방이 이제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묻고자 할 거란 말이야. 얘가 갑대리인으로 표시하고서 매매를 했으니까,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매매했으니까 이거 당신 책임지라. 상대방은 당연히 이제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일단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 대리인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차선책으로 얘는 이제 대리권 없이 매매란 묵곤대리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원칙 얘한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묵곤대리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묵곤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냐? 얘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란 현명을 안 했을 때,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115조에 따라서 얘한테 책임 묻고, 이 경우는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갑 대리인 을이요, 현명을 했어요.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느냐? 얘한테. 따라서 대리는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묵곤대리에 대해서도 일단 책임 묻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떤 사람이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 사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묵곤대리더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묵곤대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속출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리자도 신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뭐 설명 안 해도 아는지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고, 따라서 민법책에 자주 등장하는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실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는가 여부를 개인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임장도 이자하고 사기꾼도 많은 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리권이 없다. 그럼 나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이런 대리인하고 사측하는 자고 매매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요. 우리 실무상으로 대리가 활용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대리자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인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원칙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도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해서 이제 묵곤대리를 흔히 다음과 같이 둘로 구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를 협의의 묵곤대리 이리 이야기를 하고, 요 두 개를 싸잡아서 우리는 넓은 의미, 광의의 묵곤대리 이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여기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나타나는 현자를 읽으라고 그랬죠. 볼 현자를 읽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무권대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경우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하고, 요 경우는 이제 적어도 외관상으로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일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자,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하고, 이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를 이제 흔히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외관상으로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는 따라서 원칙 본인은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이따 뒤에 쭉 나오지만 본인이 굳이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이라는 걸 하면 돼요. 대신에 추인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자는 무권대리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다음 세 가지 이제 표현대리가 규정이 됐는데, 전문 숫자랑 물론 공부한 사람은 이미 다 외우고 있겠지만 125조 표현대리, 126조, 129조 표현대리. 여기 이제 125조 표현대리를 흔히 이제 명칭을 붙이기를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줄여서 이제 올권대리, 129조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에서 우리 민법에 이렇게 세 종류 표현대리가 민법에 규정이 되는데, 조문 숫자하고 명칭 일치시켜서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예컨대 125조 같으면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거를 표현대리라고,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상대방이 될 자 병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었어요. 여기서 표시했다 그 말은 통지해줬다 그 이야기인데, 뭐라고 통지를 했느냐? 내가 의리한 사람에게 내 토지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라고 상대방이 될 자에게 표시, 통지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얘가 이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대리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 대리라고 칭하고서 통지받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가부 토지를 매매를 하더란 걸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여지없이 무권대리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원칙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이때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본다면 대리권 줬다고 내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표현대리 일이 이야기를 하고, 명칭이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대리 요리 됐다는 것은 이 본인이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될 자에게 뭐 했다? 표시했다, 통지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 요리 명칭을 붙이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무권대리니까 원칙은 본인이 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외관상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도록 한 데 대해서 얘 눈으로 볼 때는 통지받았으니까 얘한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본다는 거죠. 보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도 했다 그 말이에요. 줬다고 통지했으니까. 그러니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당신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게 표현돼요. 그 중에서도 125조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대리다, 이런 이야기. 제로 들어가서 거기 지금 무권대리 개념의 언더라는 무권대리 전부 쭉 살펴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그 언더라는 책을 읽어야 되고,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가로 1번 무권대리지만 본에게 책임을 지운다. 왜 그러나 이유는 뒤에 써놨으면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2번에 요 판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 저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있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통설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여기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다, 이걸 의미를 한다는 거야. 무권대리는 이렇게 있다, 이 이야기니까. 그런데 극히 일부 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표현대리는
적어도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요거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 일종으로 봐야 된다. 유권대리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 본인에게 책임 묻는다. 1인 논리 전개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 표현들을 무권대리 일종으로 보냐 유권대리 일종으로 보냐에 따라서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이렇게. 그러면 통설이자 무권대리 일종으로 보니까 우리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그러면 판례는 어떻게 보는가? 이리 보는가 이리 보는가 그거 묻는 거야. 거기 판례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 지금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얘한테 대리권이 있으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이런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뭐가 지금 포함이 안 된다는 거.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 지금 이야기인데 이 판례 요지는 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요걸 의미를 한단 말이야. 지금 얘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으니까 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얘는 주장하면서 없어도 책임지라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 돼버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이 안 된다. 이 판례 요지는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엇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무권대리 일종이다 이야기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통설 판례에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이걸 전제하고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제5항 무권대리 밑에가 반드시 마지막 부 읽으라는 거. 표현대리도 무엇의 일종이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무권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135조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공부한 다음 그 언더라인 쳐놓은 부분을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하죠. 통설 판례하면 표현대리는 무엇의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무권대리에 관한 일반 조항이 원칙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조문 중에서 135조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보긴 하고 체계를 잘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 뒤에 넘겨서 125조 표현대리 거기 의인안에 개념 써놨고 밑에 예도 드러났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고 그 예도 다 드러나서 집에서 읽어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건에서 지금 이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려면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세 종류 표현대리가 앉아서 90% 이상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표현대리는 126조이죠. 요게 왜냐 실무에서 이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지니까 판례가 가장 발달이 됐어요. 90% 이상 이게 나오고 125조 표현대리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딱 한 개 판례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여기 지금 요건에서 가로친 갑을 읽으면 되고 대리권 수였다는 표시 통지는 지 마음대로 하면 되고 구두로 하든 서면도 상관이 없고 뭐 위임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있지만 거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컨대 예에 드러나서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 언더란부터 대리권 수요 표시가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한 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쏟아 나온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이제 다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갑이 호텔인 사건인데 호텔인데 요 의뢰하는 사람이 나는 갑 호텔을 설명드려야 돼요.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 대리점이다.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듣고 있죠?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호텔, 시설, 이용, 호텔에 가면 시설, 좋은 시설이 많으니까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불특정 다수 회원들하고 회의비 받으면서 체결을 했다는 거렇게. 그럼 나머지 속도는 빠르요. 얘가 회의비 들고 톡겠다. 당연히 이 사람도 누구한테 가서도 데모한다. 얘가 갑호텔을 뭐라고 했으니까 영업소, 연락소라는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서 했으니까 누가 책임져라?
호텔 민해 책임자라 이거 대모했을 것이고 뻔한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125조 표현대리를 이 경우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 먼저 이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전제 요건. 아까 제가 예를 들을 때는 얘가 상대방이 될 적에 직접 통제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줬죠. 얘한테 대리권 줬다고. 그래서 직접 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이 무권대리를 통해서 통제한 경우도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여기 지금 우리 나는 갑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대리점이다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온 모집계약 처리했는데 이걸 알고서 얘가 예컨대 묵인을 했다 그 말할게. 그 묵인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얘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뭐 했다는 거야. 우리 호텔의 얘한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라고 얘를 통해서 뭐 한 것이다. 묵인한 것은 통지한 거라 그 말이야. 그 말했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을 바꿔서 많이 내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고는 말이나 문자가 단 한마디도 사용된 적 없죠?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이렇게 지금 무단으로 상호 명칭을 사용해서 이 계약을 처리했을 뿐이지 나는 뭔 대리인이다 뭐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여기 뒷글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일정한 직원 명칭 상호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이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꼭 뭘 한다?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 승낙 또는 묵인한 것도 뭐로 봐야 된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봐주니까 이 경우도 몇 조가 적용된다? 125조가.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점에 한 번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요게 이제 비슷한 다른 판례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위에 의인안을 올라가세요. 언더나 쳐진 부분 있죠? 그렇게 바뀌어서도 이제 출제가 또 되더라고요. 말을 바꿔서. 제125조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그 효력을 유무하는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7번 보세요.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 본인과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유효한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존재한가요? 없는가요? 당연히 없잖아요. 얘가 갑 영업소다 연락소다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요 본인하고 묵권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몇 조가 적용된다? 125조가. 왜냐? 125조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기본적인 법률관계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뭐 유효한 계약과 인정만 따질 필요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아한테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상대방에 뭔만 해주면 통지만 해주면 125조 성립되는 것이지 두 놈 사이의 계약관계가 유효냐 뭐냐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그 2007년 그 판례로 바꿔서도 최근에 출제를 하니까 그거 하나만 깨우치고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내리고 말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라번의 언더라인 요거는 이제 표현들이 어떤 경우 다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은 선임 무관실해야 돼요. 얘한테 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지 표현들의 성립 본인에게 책임 묻고 그럼 입증 책임은 이제 어찌 되는가? 여기서 저 본인 쪽에서는 책임을 지금 면해야 될 테니까 본인 쪽에서 책임을 면하려면은 상대방이 거꾸로 악이라는 것, 당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악이라는 것, 과실이 있다는 것을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6조하고 129조는 이따 뒤에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하고 요 두 개 표현들은 모두 적용이 돼요. 근데 125조는 명칭이 사실토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상대방에게 통지한 거예요. 근데 대리권 수여하는 것은 임의대리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질상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경우만 적용이 되지 법정대리는 대리권 수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정대리는 정될 여지가 없다. 정급딱 하고 제일 밑에 건다는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 90% 이상 집중 출제가 되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예요.
이거는 이제 왜 우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따라서 시험에서 90% 이상 출제가 되는가. 내용은 거기에 들어놓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어요. 내 건물을 금융기관에 또는 아무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전필려라.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분명히 주었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에게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를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권한을 초과해서 아예 갑의 건물을 뭐했다? 매각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겠지만 이 경우도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왜냐? 얘가 본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요 을에게는 본인소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도 얘한테는 있겠지.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눈으로 볼 때는 이에 관한 대리권이 이 자에게 있는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 보이니까 이것도 표현대리 일종이고 제목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붙인 것은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실 것이고. 그러면 이 매매에 대해서 따라서 당신이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요 경우는 지금 이 갑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애한테 이런 대리권을 주니까 얘가 당신을 배신해서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것도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이제 이게 권한로운 표현들인데 왜 이게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냐.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무 부속나 팔아먹고 이런 거는 극히 드물어요. 일단 일정한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한 경우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해봤어요? 속권을 해세거나 팔려도 몇 개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잖아요.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먼 경우가 많다. 불투명한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대리니까 이런 것 해도 되는갑다. 요리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야. 선천적으로 나쁜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실무상으로. 그 대리권의 범위가 먼 경우가 많다. 불투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야. 대로 돌아가서 우측에 왼쪽에 우측에 얘 다 드러났으니까 집에 와서 있고 요건에서 일단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넘어서서 올권행위를 했을 때 126조 성립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을에게 기본 대리권도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란 126조가 성립이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첫 번째 판례와 관련해서 됐나요? 이 판례가 지금 요즘에 또 옛날부터 물론 나왔지만 요즘에 몇 년 동안 유달리 지금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는 지났지만 중간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다 칠판 보세요. 여기 지금 요즘에 갑자기 또 해년마다시피 나오고 있던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이제 복대리도 기본적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을에게 대리권이 주어져 있고 칠판 봐야 돼요. 얘는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라고 전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에요. 저번에 사자가 뭔지도 잠깐 가르쳐줬죠. 이 병을 자기 시다발이 사자로 선임을 했어요. 두 번째,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원칙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죠. 근데 임의 대리인인데 본인의 승낙이 없이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이런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자 또는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다. 권한 외의 법률을 했을 때 이것도 126조 표현들에 성립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26조가 성립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안 낼 거라고 말이야. 왜 126조가 성립이 안 되냐?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거라고 말이야. 그 사자는 대리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보세요. 요게 지금 임의 대리냐. 본인의 승낙이 없이 얘를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그러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0가 성립될 수 없잖아, 이게.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험에 말로 내겠냐고 말. 그 반대니까 시험에 계속 내는 거지. 그 말 알아들어요?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관적으로 뭘 판단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헛고생하는 거야. 네? 출제원은 제가 상당히 건방진 것 같고요. 적어도 법학, 민법 강의하고 뭐 한다 만큼 내가 엄청나게 건방져요. 같은 민법 선거 치려고 뭐 한다면 사정에서 내리 깎으니까. 그런 저도 출제원들을 엄청나게 내가 존경을 해줘요. 여기서는 저보다 100배는 똑똑하고 내가 그 소리 자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수준은 달라요. 낼만 한 걸 내는 거예요. 그 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엉터리 공부해놓고 나 공부했는데 떨었다 악 쓰지 마세요. 그거 헛다리 공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면 알아요. 낼만 한 걸 내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요거 126조 안 되면 뭐하러 내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116조가 성립이 되니까 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른 봐, 너한테 대리권 없잖아요. 그 왜 116가 성립된 거 봅니까?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 이거. 그 말 알아들어요? 먼저 사자는 이렇게 논리전개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에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사자는 원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 대리권은 고리 대상 아니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을 무엇으로 해서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료문 변들어 성립한 이렇게 논리전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 판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판례를 비판을 만약 이 복대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기출문제 복대리에 관해서도 사자에 관해서도 복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이런 판례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시험에 나왔던데 이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이야. 사자하고 대리는 다르잖아. 근데 이 애를 사자처럼 취급할 수도 없지 않냐고 말. 근데 보세요. 이미 대리인이잖아. 본인 승낙 없잖아. 그럼 복임행위 무효잖아. 대리권 없잖아. 왜 이게 116가 되냐고 말이야. 이에 관해서는 이게 논리전개가 큰 공세가 되는 거야. 판례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이걸 비판을 많이 해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는 어차피 이 사안의 경우는 사자나 복대리냐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거야. 판례 입장을. 그러니 사자의 경우에 126조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을 하면 공평에 기해서 얘도 126조 성립을 인정해서 똑같이 이에 대해서는 얘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리 논리전개를 하는데 형평을 기하기에 앞서서 법 논리가 맞아드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야. 계속 묻고 있어.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그 가번이가 첫 번째 판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들. 우리나라 교는 실무상으로 인장, 인감도장, 그 다음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런 걸 이제 타인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많이 조심을 하니까 안 그래도 옛날에 그냥 이장님한테 동네 이장님한테 우리 아버지 인감도장 다 맡겨놓고 살고 그랬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뭐 법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일반적으로 그거 언더라인 무엇으로 본다? 대리권을 수여한 걸로 해석이 되니까 그걸 교부받는 자가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 처분하고 그러면 120조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관한 분쟁이 엄청 생겼는데 우리 판례는 또 이야기야. 여러분이 똥된장 구별 못하고 판례 외압에 신뢰가 안 들어. 판례도 일정한 룰이 있는 거야. 룰이. 그래야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 우리 판례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는 거야. 앞에 언달은 판례는 특정에 찾았나요? 언달은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을 포괄시킨 경우. 맞나요? 예컨대 이런 경우.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 대리권을 수요로 봐요, 판례가. 그 특정 행위에 관해서 기본 대리권을 줬다. 그 밑에 언더는 안 쳐놨지만 이의를 독해서 예를 들어놨다시피 요 갑이 을에게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얘한테 인감도장을 교부했다. 이렇게 얘가 들어졌죠. 근데 얘가 이제 그 인감도장 이용해서 갑의 부동산 뭐 했다? 팔아먹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일 건데 그럼 이게 이제 권한료문 표현들 성립되면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영업허가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했기 때문에 얘한테 뭐가 주어진 걸로 봐요? 기본 대리권이 주어진 걸로 본다. 뭐 때문에요? 그 특정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수여된 걸로 본다. 뭔 알겠나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권한려면 표현들이 성립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뒤쪽 판례 반대로 이 경우는 이제 기본 대리권 수익 있는 걸 본다. 그 다음에 그러나 찾았나요? 정말 책 좀 읽으셔. 예? 대한민국에 이런 책 없다니까. 물을 흐르지 이렇게 써놓은 설명해서 써놓은 책 어디가 있어 대한민국에. 내 교재는 박스 하나 없잖아. 예? 이런 교재 한 3번만 읽으면 여러분 실력 90점 올라가 버려 전부 다. 그러나 그 말이 이제 반대 판례란 소리겠죠. 그러나 언더는 부동산을 뭐 하면서 관리시키면서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다고 해서 처분권을 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경우는 기본 대리권은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부연 설명하는 거 봐보세요. 이 사건은 앞의 사례하고 달리 무슨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해서 인감도장을 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뭐 했는 거 가로 열고 닫고 인장을 보관만 시킨 거야. 이런 거는 특정 행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특정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수여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 수여가 안 됐기 때문에 120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언달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하고 반대로 인감증명서를 그러면 교부한 것이 어찌 될 것인가? 인감증명서를 그 앞에 언더를 앉혀놓는데 이유를 써놨다시피 요거는 도장, 인장 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인감증명서를 단순히 교부한 것은 기본 대리권 수행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말. 이런 경우는 120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판례 기본 입장이니까 그 룰을 이해를 하라 그 말. 판례도 아무렇게나 외워봐야 실력 안 늘어. 그다음 나머지는 중요한 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쏟아나오는 첫 번째 요건은 아까 말한 법대리에 관한 판례가 지겹도록 나오고 요즘에 첫 번째 판례에 나오는 이유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나번 두 번째 요건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있을까? 먼저 동그라미 1번 요건은 쉬운 문제 낼 때 누구나 맞히라고 낼 때 주로 출제하는 그 판례들이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권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올권행위 종류는 동종이냐 이종이냐 따질 필요 없다는 거. 뭔만 넣으면 된다. 권한만 넣으면 백신과 성립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 대리권의 종류가 뭐이고 우리 시험에 맨날 물으면 누구나 맞추라고 합격시켜주고 낼 때는 내는 거. 공법상의 권리.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주었다. 공법상의 권리. 근데 얘가 뭐 했다? 사법상의 법률행. 그거 뭐라고 됐어요? 대물, 그 뒷페이지까지 대물 변제계약 처리했다.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죠. 여기 대물 변제는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여기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 올권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그런데 권한은 넘어섰잖아요. 백인과 성립. 이런 이야기니까 이 동그라미 요건도 그 언더라는 층을 다 읽고 가셔야 돼. 말 바꿔서 내니까. 근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로 과락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요즘 시험은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아예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되는 판례가. 왜냐? 대리에 관한 기초가 돼 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즘에 요 부분 판례들을 출제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대리 공부하죠? 대리 행위가 되려면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는 갑돌이다. 요게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야 대리가 되잖아. 권리무 얘한테 가고 얘가 당사자가 되고. 요게 없어버리면 대리 행위 아니죠? 얘가 당사자가 본체 매가지잖아. 따라서 이제 표현대리도 대리 행위 일종이야. 그잖아. 표현대리도 대리 행위 일종이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리 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겠죠? 그 말 알겠나요? 요게 이제 대리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지 표현대리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리행위가 되려면 가장 핵심이 뭐이다? 갑대리행위요, 현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뭣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도. 이걸 이해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출제한 판례들이 거기 나란히 지금 비교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먼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첫 번째 판례. 자, 먼저 언더를 한번 읽어보자. 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행위. 이게 핵심 포인트랍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의 실력에 있더라도 몇 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126조가. 그 다음에 즉, 예를 들어놨죠? 이에 관한 판례들이 이런 것들을 말. 즉,
126가 변대리. 앞구절은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 구조니까 언더를 안 쳐놨지만, 변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에 의해 행위를 하는 경우 생기고, 당연한 거죠.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갑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없으면 대리행위 아니잖아. 변대리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뒷구절 주로 사수를 써서 언더라인 쳐놓은 거. 사수를 써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본인의 이름을 사칭했다, 그 이야기에 모용했다는 말은, 사칭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뭐하고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했다. 요거는 126가 성립될 여지가 일단 없다는 건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타인 명의 법률에 관한 판례들 요즘에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그 앞에 그 박스에 처리해 놓은 거, 거기에 이런 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서명대리라고. 그거를 지금부터 칼같이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서명대리에서도 저번 시간에 그 박스 그 판례에서 나왔다시피 굳이 대리님을 표시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원체 전형적인 회원명의 방법은 갑대리 느리고 이렇게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대리인장을 낙인하고, 이게 전형적인 회원명의 방법인데, 이 대리님을 표시할 필요 없이 그럼 누구만 나타나요? 본인만. 자기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본인인 것처럼 자기가 행세도 하고 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 말. 이렇게 명확했나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서명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굳이 대리님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 명의로 법률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거는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한테 대리권이 주어져 있고 꼭 대리인 일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본인 명의로 법률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2층 판례라 그 말이야.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잖아.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본인 것처럼 기망했잖아요. 그냥 본인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그 다음 본인 명의로 법률행 했잖아요. 얘가. 근데 앞에 사수를 써서 본인 이름을 사칭했다고 써놨잖아. 그 말은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자는 판례는 요게 이제 서명대리 문제죠. 요거는 유효한 대리이고 대리권이 얘한테 있는 거고, 요 경우는 요 의뢰가 뭐가 지금 없다는 거야. 예. 요 경우는 얘가 사수를 써서 지금 얘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얘한테는 없다는 소리요. 근데 무엇은 똑같이 한 거야, 얘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명의로 뭣도 하고 법률행위도 하고, 요거하고 서명대리랑 똑같은데 딱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서명대리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고 얘한테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그 판례 가로 열고 한 줄로 압축을 시켜놨어. 가로 열고 닫고 봐보죠.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명의를 그러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판례는, 그러니까 얘한테 뭐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유효한 대리인이 아니잖아 원래. 그러면 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본인에게 책임 묻기 위해서 혹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을까, 이걸 따지는 거야. 원래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표현대리가 그러면 성립되면은 얘한테 책임 물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따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표현대리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말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성립이 안 되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이제 본인 명의를 지금 사칭해서 쓰는 거죠. 이제 대리권이 얘한테 없고. 지금 이야기라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 이 두 개는 이제 몇 번 나왔는데 비교해서 한 가지가 또 추가된 것이 그러나 해가지고 그 밑에 그 다음 줄 언더라인 됐나요? 그러면 그러나 했으니까 그 앞에 판례하고 이제 반대 입장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나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나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가정에서 또 비슷해 사례는 가정에서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할 때는 표현대리 유치 적용시킨다 그랬는데 그 밑에다 판례 예를 들어놨죠. 근데 여기서 기본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라고 주어놨네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비스무리한데 이 경우는 그 사례를 써놨다시피 갑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요 을에게 일단 대리권 줬어요. 아파트 뭐에 관한 임대에 관한 대리권 줬잖아. 네가 임대하라고. 그럼 얘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원래 이렇게 해야죠. 나는 갑대리 이리오하고
얘 대신해서 임대차 이렇게 체결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얘가? 요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거처 행세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 요거는 요리 돌아가는 거예요. 서명대리 이게 대리권이 있잖아. 그래 요거는 그대로 유효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아예 이제 상대방한테 이 아파트를 뭐 해버려서 자기가 본인 것처럼 가정해서 아예 얘한테 이제 매각을 해버렸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매각할 만한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무슨 대리권이 있었잖아.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잖아. 기본 대리권 있는 놈이 본인 것처럼 가정해서 매매한 경우는 몇 조가 다시 적용된다. 그게 126조가. 그러니까 여기 서명 대리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지는 대리권을 보면서 대리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현명만 대리는 표시를 안 했을 뿐이고, 본인명을 했고, 이거는 정확히 유효한 대리행위야. 무조건 본인이 책임있는 케이스고. 근데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이 우지건데, 요거는 대리권도 없는 놈이 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본인이라고 기망을 상대방이 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표현대로도 성립이 안 되니까 일단 일체 얘한테는 책임 물을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는 이제 중간에 껴있는 건데 얘한테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서 해달라서. 근데 얘가 이제 아파트 임대만 하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소명 대리가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의 고난을 넘어서도 또 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아파트라인 뭐 해버렸다? 매각. 그럼 얘한테는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넘어섰잖아요. 요 경우는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요 매매하더라도 126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경우는 기본 대리권 있으니까 요거는 기본 대리권 없는 케이스고. 요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됐고 여기까지만 나왔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것보다 더 사례 문제 냈을 때 100% 빵점 맞고 나오는 사례가 또 있어요. 또한 해가지고 93년 2월 23일자 판례 다 먼데로처럼 거 있죠? 요거 조심하라 그 말이야. 또한 이게 깜박이만 속아.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서류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를 하는 이를 제3자에 매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많은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과거 예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한 판례가 사례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요즘에는 이제 안 속아요. 처음 나올 때는 전부 다 속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이 을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 이제 얘가 일 처리 편하게 하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대리인에게 교배해 놓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말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얘한테 얘가 분명히 대리인이요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 서류를 이용해서 여기 핵심 포인트 자기 앞으로 뭐 해버렸어? 원인무효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 지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 이런 사례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126조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성립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얘가 지 앞으로 등기 이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가 뭐인 것처럼 매각한 거요?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현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를 한 거롭게.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잖아. 그 처음부터 126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뭘 이제 칼같이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거기에다 사례를 하나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위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쪽 판례들은 누구 이름으로 법률하는 경우고 자신이 마치 본인과 재명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판례들은 대리인 지 앞으로 등기전하고 지 이름으로 매매한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써놨잖아요. 그 핵심을 대리인 지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써놨. 이 사례가 시험에 나올 때 전원이 틀리고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제 안 틀리겠지만 지금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잘 보라고요. 여기 봐보세요. 뭘 구별하냐 그러면 여기 좀 따라서 언더라처럼 의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담보세는 대리권만 수여받고 사례 하나 써놨죠. 요 사례하고 앞에 넘기세요. 거기 의인안에 써놓은 49페이지 제일 위에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담보소 중에 대리권 수였는데 을이 토지를 병에 매각했다. 사례 쓰였죠. 요거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에요. 칼같이. 그래서 이제 빵점짜리가 수두룩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 우리 의인안에 써놓은 사례는 요거요. 126조 성립된 사례는 갑이 을에게
담보 설정하거나 대리권 줬다. 내 토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달라. 그런 다음에 얘가 뭐 한 거야? 갑대리인이라고 이거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난을 넘어서 뭐 했다? 매매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에 고난을 넘은 표현들의 사례로 요게 전부 다 설명이 되죠. 요 책자도 요거 얘 드러났잖아. 그죠? 요거는 갑대리인으로 표시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120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뒷페이지 우리 판례 검토한 것은 그 사례 봐보세요. 갑이 의뢰가 뭐 한 것도 담보 설정한 대리권 줬죠? 뒤에 보라고. 뒷페이지 보라고만 넘겨서 의의 지나서 아까 하다만데 담보 설정 대리권 줬죠? 여기까지는 얘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여기서는 얘가 뭐 했다는 거야? 그 사례 다시 보라니까요. 그 뒤에 요놈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구별 못하면 또 떨어지니까.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요게 지금 의인안에 쏘는 사례예요. 근데 지금 120가 성립이 안 된다는 아까 하다만 판례 찾으라니까 뒤에 사례 쏘는 거.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확인했나요? 얘가 지금 등기표라는 소리 주니까 지 앞으로 이 토지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이전 등기. 담보수지가 대리권 준 거는 똑같은데 그냥 이 경우는 지금 갑의 토지를 병에 매각해도 126조가 안 된다고 말이야. 왜 안 되는 거예요? 요금은 왜 안 되냐고 똑같은 건데. 변명 안 했죠? 자기가 뭐인 것처럼 매매했잖아. 그거 구별 잘해라 그 말이요 지금. 이제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이런 거는 공짜 문제 쉽게 요즘에는 푸는데 아직도 이런 거 들어보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왜 이걸 사례로 한 병 내는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 이게 110조 사례로 들어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 항상. 담보지가 대리권 권한을 매매했다 그럼 120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내니까 또 틀리고 나온다고. 구별했어요?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지 이름으로 매매했잖아. 지 이름으로. 이 정도 해도 못 알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럼 핵이 더 가야 돼. 2, 3년 더. 확실히 구별했죠? 따라서 이제 그 사례 쏘는 거, 언제나 저런 거 126조를 유추할 수는 없다. 91년도 판례. 계속 나오요 지금이. 그러니까 의인안에 사례하고 구별 잘 하셔야 돼. 그 정도에서 안 해도 그 다음. 그 요건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요건. 129 요건이 또죠. 10년 전에 시험에 나오다가 최근 3, 4년간에 또 몇 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데. 그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요게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다시 실판 보세요. 지금 표현대리 120가 성립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권한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내용은 지금 이런 건데 129조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옛날에는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얘가 저 갑대리인으로 해서 예컨대 갑의 토지를 매각을 한다. 근데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 대리권을 소멸하고 없어졌다. 그럼 요 매매는 여지없이 무권대리죠.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해서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데 얘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예간상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본다는 거. 왜냐? 얘가 생각할 때는 이자가 옛날에 갑의 대리니까 지금도 뭐이겠지? 대리인이겠지. 이리 신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외관상 얘한테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대리권 소멸했으면은 평소 얘하고 거래를 했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됩니다. 통지에서 얘가 있다고 짓기는 뭐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후 방비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당신 책임지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책으로 돌아가서 129조에서 가로치는 요건에서 언더라인 쳐놓은 거 하나가 있죠? 찾으세요. 맞나요? 책 좀 읽고 다니고 말로 없는 병이 생겨. 없는 병이 여러분도 앉아있으면 찾지도 뭐하니. 51페이지가 있잖아. 129조 표현대리가 그 언더라인 하나만 쳐놨잖아. 언더라인 찾나요? 그 언더라인이 왼쪽 페이지 지금 설명한 동그라미 3번을 말한다 그 말이야. 확인했나? 그것만 시험에 나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저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요건 중에 하나가 거기 언더라인 첨부에서 나왔다시피 여기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129조 안 되는 거예요. 몇 조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 126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설 판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얘가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지금 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뭐 했다? 매매. 이런 거는 129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조로 넘어간다는 거? 126조로. 그게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3번 판례라 그 말이에요. 찾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경우는 지금 129조가 안 되고 요건상으로는 그럼 이제 126조 권한료만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 상대방은 129조가 아니라 몇 조에서 책임을 묻는다? 126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6조가 성립되면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야. 그 말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낸다는 건데 현재 실제적인 대리권은 없잖아요.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이미 대리권이 소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대리권이 없는데 이게 왜 120조가 성립되는가? 그냥 논란이 도는데 학자들이 이제 걔네들이 믿고 우리 판례는 어차피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에게 책임을 묻고자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거 아까 수업에 전제했죠. 그러면 표현대리 규정의 중복 적용을 허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9조 표현대리를 딱 적용시키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내지 말고 대리제도 신용 유지하려면 가급적이면 얘한테 책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몇 조라도 다시 중복 적용시키자? 126조라도. 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령이라면 126조 권한료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판례입장 이거고 이게 이제 시험에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요 의뢰계는 실제로 대리권 없지만 외관성으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이런 대리권을 용어로 표현 대리권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대리권 없지만 표현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권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을 때 표현 대리권을 무엇으로 해서 기본 대리권을 해서 권한료문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 요 문제인데 통설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는 126조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대다수 찬동을 해요. 어차피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현대리 제도면 표현대리 규정에 중복 적용을 허용해서라도 대리제도 신용 유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다가 몇 년 뜸하다가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해걸려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5번 판례도. 동그라미 3번 판례도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26조 성립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가 될 것이 아까 125조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 이랬는데 요번에 선의 무과실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요리 되어 있어요. 요 경우에 이제 권한을 넘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의뢰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요리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 정당한 이유는 구체로 뭘 말하는가? 이게 이제 사법고시 수준으로 가면은 이에 관한 이제 논문도 엄청 나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중개사 수준은 그런 시험 아니니까 그냥 소박하게 여기 126조 정당한 이유는 125조 뭐하고 똑같다. 선의 무과실하고 동일하다. 요리 그냥 이해하면 돼요. 얘한테 이런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얘가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을 거 이 말이나 이런 대리권이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을까 쌤입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시험은 거기에 정당한 이유는 언더란 부분만 보세요. 언제를기로 판단할 것인가 요게 집중 나오니까 그 언더란 천진감만 딱 점검하고 원리는 똑같죠. 대리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 다음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이 되는데 특히 우측에 넘어가서 언더란 보세요. 법정대리와 관련해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다시 딱 정리하고 일상가사 대리권은 흔히 말하는 법정 대리권이죠. 남편이나 처가 배우자에게 대리권 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신분관계에서 당연히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는 분쟁도 엄청나게 생겨요.
서부저들하면 차이가 좀 있지만 지금은 갑이 남편이다. 을이 처다. 처는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생필품을 구입한다, 뭐 주거연금 임차한다 이런 대리권이 있잖아. 배우자 상호간에. 근데 이제 이 처가 이런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든가 또는 담보로 지금 저당권자 돈을 빌렸다든가 요게 120조가 성립되는 게 지금 이 문제죠. 대리권이 얘한테 있어야 되는데 요 처한테는 뭐가 있더라?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요걸 기본 대리권에서 120조가 성립 인정한다 이런 취지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에서는 밑에 적용 범위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분만 모두 적용된다. 그 다음에 98년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복대리에 관한 건데 129조에서는 요 판례 하나가 집중 출제가 돼요. 129조에서는 시험에 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하죠. 125조하고 129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와. 나오면 딱 정해졌어. 125조는 아까 가르쳐준 판례들. 굳이 대리권 대리인하고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유효한 법률관계 존재할 필요 없다. 이 판례 하나 나와. 그러니까 129조는 아까 말한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126조로 간다. 요거는 126조에서 나오는 거고 129조가 아니라 129조에서 딱 하나만 물어봐 판례. 거기에 적용 범위에 복대에 관한 판례라고 말이야. 건드는 저런 거. 묻는 이유는 이런 것단 말이야. 정말로 공부할 거 없는데 어떻게 헤매는 거.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묻는 거라. 이게 사례문제가 내기 때문에 주의하라. 지금 이 을이 옛날에는 칠판. 옛날에는 얘가 대리인이었어요. 지금 이 대리권이 소멸이 된 거예요. 칠판 보라니까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요. 핵심은 이 대목이에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대리인을 했다. 요게 129조 표현들이 성립되는가? 요걸 묻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29조가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얘가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얘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없잖아. 근데 129가 성립되려면 얘한테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그래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면서 129가 성립이 안 되잖아. 안 되면 시험에 안 내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129가 성립이 되니까 시험에 내는 것이고 낼 때는. 그럼 왜 요거는 129 성립을 인정을 하는가? 이거 생각하라고. 지금 얘가 만약에 상대방하고 묵권대를 했다. 요거는 여지없이 129조가 성립해요. 이전에 얘는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애하고 이 병이라는 애하고 두 놈 중에 누가 묵권대를 했느냐 이하에 따라서 얘가 하면은 129조 성립, 요거는 얘가 책임지고 요거는 본인이 책임 안 지고 거래 안전 해쳐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한 경우도 얘가 직접 매매한 경우랑 마찬가지로 129조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 특징이 뭐이다? 이 병에게는 이전에 복대리인이라는 이전에 대리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9조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보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별 불만이 없어요. 그래 내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관학면하기 어렵다 이제는. 129조에서 이거 하나 나온다고 공부 좀 한 사람 다 알아요. 또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틀려보면 관학이나 면하겠냐 그 말이야. 점검 잘하고. 그 다음 표현들의 효과가 그래서 효과 부분도 요즘에는 시험에 쏟아져 나오니까 또 칠판 보세요. 가장 이제 전형적인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같으면 지금 이 을에게 담보설제에 관한 대리권이 주어져 있다. 얘가 갑 대리인 의뢰하고 고난을 넘어서서 갑의 토지 매각했다. 얘한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이 있다. 완벽하게 126조 요건 갖췄죠. 그러면 이처럼 이제 표현들이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표현들의 요건을 갖추면 가장 핵심 상대방 쪽에서 표현들을 일단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표현들이니까 임자 책임자가 이렇게 주장해야지. 표현들의 효과 발생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표현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표현들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일단 본인은 책임 안 지는 거요. 일단은 뭐 하라? 표현대를 주장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표현대를 주장 안 했을 때 본인 쪽에서 표현대를 주장할 수는 없는가? 본인 쪽에서 설명드려야 돼요. 왜? 뇌 구조 바꾸고. 이게 토지 1억짜리다. 얘가 1억 5천에 매매했다. 이 사건에서. 그럼 얘는 표현대를 주장 안 하겠죠. 주장하면 정립병제잖아. 시가보다 5천 더 주고 살 일 없잖아. 여기서 얘가 표현대 주장한다 하면 소유권 넘겨주되 반대급부 대금을 준다는 소리야. 근데 시가 1억짜리 1억 5천을 매매했는데 나중에 몇 5천 더 줬더라. 표현대를 주장하고 책임지겠다 하면 이미 정신병자다 이게. 근데 얘는 표현대 주장 안 하겠지만 누구는 얘는 책임지고 싶을 거 아니야. 넘겨줘도 5천 이득 보니까. 그럼 본인 쪽에서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본인 쪽에서는 표현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표현대는 아까 서두에 전제를 따겠어요.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물론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은 표현대를 주장 못하겠지만 책임지고 싶잖아요. 그때는 뭐 하면 돼? 추인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대로도 무엇의 일종이니까? 무권대로의 일종이니까. 상대방의 표현대를 주장 안 하면 이게 무권대를 취급하는 거야. 그 무권대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런 대답하는 것 보면 실력이 좀 느는 것도 같고 어떨 때 보면 전혀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느낌도 오고 방금 추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섰으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건데 물어도 안 봐도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왜냐? 표현대를 요건 갖춰서 상대방의 표현대를 주장 안 하면 이게 무슨 아까 표현대를 무엇 일종이라고 전제했잖아. 그러지 무권대 일종이니까 무권대를 취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면 돼? 그러지 추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뭐 체계가 좀 섰다는 소린데 어쩔 때 보면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대답할 때 보면은 뭐가 쪼가있게 좀 공부를 해 나가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 가로천 1번 그 다음에 가로천 2번. 자 이전에 둘로 나눠서 이제 사고를 하자고 말이요. 가로천 2번은 상대방이 표현대를 주장한 경우.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가로천 3번 표현대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둘로 나눠서 사고를 해야죠.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더래요. 가로천 2번은 주장한 경우, 가로천 3번은 표현대를 주장 안 했을 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대를 주장하면 표현대로 효과 발생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요때 이제 시험에서 직업대로 묻는 판례가 얘가 표현대로 주장하면 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때 이제 과실 상계의 법리 같은 것이 요경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요걸 묻는 건데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요걸 묻는 이유가 왜 묻냐 그러면 이게 민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소리를 자주 쓰죠. 그 손해배상은 민법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 위법행위는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가한테는 우리 법에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법을 위반하면 형벌을 가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민법을 위반하면 위법행위 한 자는 법을 위반한 자니까 어떻게 불이익을 주느냐? 어떻게 불이익을 줘요? 금전적인 불이익 주는 거예요. 그게 손해배상 책임 지우는 거라고. 그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 뭐이든가 시간 주고 매 시간마다 나와. 그러죠.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익이요. 민법에서.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익. 불법행위 요건을 다시 한번 정해보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여기 들어가 있잖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 자, 채무불이익.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불법행위의 경우에 위법행위 한 자는 가해자죠. 채무불이익의 경우는 누가 위법행위를 범했나요? 채무자죠. 이행계 도라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법에서 권장하는 것이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채무불이익 위법행위라고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채무자야.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가해자하고 채무불이익이 누구는 채무자는 공익 금전적인 불이익 무슨 책임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익 같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과실상계의 법리라고 말이야. 이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범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1,000만 원 생겼다. 그런데 얘한테 손해발생에 대해서 피해자 과실이 개입이 돼 있다. 교통사고 같으면 얘한테도 과실이 있더라. 그럼 뭐 하더라? 뭐 과실상계. 이자 과실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1,000만 원에서 상계 빼줘. 200 빼고 나머지 800만 줘라. 이런 게 과실상계.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는 어떨 때 적용이 된다. 불법행위나 사무 불량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줄 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야. 그럼 여기서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것은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요. 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이행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묻는 거예요. 시험에서. 요건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아니야. 요 계약을 네가 직접 이행하라는 소유권 넘겨달라. 이 책임 묻는 거야. 자, 이런 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 법의 기초를 이해하고나 그래서 맨날 묻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도 틀리길래 뒤에다 이유를 써놨어. 근데 거기 써놨자 뒷페이지에.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량 또는 불법행위로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고 본래의 채무불량 또는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의 이유를 알겠나요? 왜 이 판례를 계속 물어본지 아시겠어? 이게 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 거꾸로 이제 상대방의 표현대를 주장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주장 안 하면은 아까 서두에 전제했잖아요. 표현대를 또 무엇 일종이라고?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처럼 본인은 이따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추인 거절권 갖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 갖고 똑같이 이런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이것도 무권대리잖아요. 본대리. 아까 우리 전제했잖아. 표현대리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이제 묻게 돼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아까 서두에도 집에 가서 꼭 읽어보라 그랬죠. 이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냐면 무권대리 취급을 하니까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얘가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그럼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 다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표현대리 요건은 갖췄는데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 안 하더라. 그럼 이거는 그대로 무권대리 되는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가 되면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아까 줄기자분한테 가르쳐줬다.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도록 됐느냐?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얘가 책임지지만 표현대리를 주장 안 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얘가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 민법 135조에 이렇게 이 무권대리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이.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들어줘.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그러면 이 무권대리가 되니까 민법 135조에 따라서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요거 하나를 묻는다는 건데 우리 시험에 이게 사례가 나왔을 때 맞힌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뭘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얘한테 그걸 허용하게 되면은 얘가 선택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보호가 되는 거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표현들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놈을 딱 비교하고 나는 누군가 책임을 묻고를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하고 얘하고 딱 비교해서 얘한테 책임 묻는 것이 나을성 싶다.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뭘 주장하겠죠? 그렇지.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에게 책임을 묻겠죠. 근데 이 자석 보니까 이게 똘 얘하고는 대화가 안 됐더라. 차라리 얘한테 책임 묻는 게 낫다. 그럼 얘는 어떤 행동 취할 것 같아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그러지. 주장하면 안 되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무권대리가 되니까 무권대리에게 135조에 따른 책임 묻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얘가 선택권을 갖게 되니까 과보호가 돼요. 근데 원래대로 더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니 얘하고 매수했겠죠? 그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도록 해주면은 목적 달성하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얘한테 선택권 줄 필요 없이 얘가 뭘 주장해서 그렇죠. 표현대리 주장해서 본에게 책임 묻더라도 목적 달성하잖아요. 이거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따라서 통설
표현들의 요건을 갖춘 이상 상대방은 뭐만을 주장해서 그러지 표현들만 주장해서 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지. 그래도 목적 달성하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 있잖아. 매매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목적 달성 아닌데. 굳이 표현들이 주장 안 하고 얘한테까지 책임 묻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아까 집에 가서 읽어보란데 여기 47페이지 펴보세요. 제5항 목권대리 써진 거. 자, 표현대리를 목권대리 일종으로 하고 표현대리와 협의 목권대리를 통해서 넓은 의미 광의 목권대리 하는 게 통설이다. 따라서 언더라인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야. 표현대리도 목권대리로서 성질이 일치 않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도 목권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이 된다. 다만 목권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까에 견해되는 있으나 목권대리는 책임에 관한 몇 조는 135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만 책임 물으면 되니까 본한테만. 다시 뒤로 돌려서 거기에 가로친 3번 뒤에도 요소를 다시 건드려 쏘는 걸까. 다만 목권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 적용되는 것에서는 마지막 언더라인 목권대리의 책임을 묻게 할 필요는 없다. 표현대리 책임만 물어도 목적 달성하니까 그거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친 4번은 요즘에 사례로 아예 쏟아져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리제도 기초가 제대로 돼 있나 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여기다 칠판 보세요. 보통은 매매하고 똑같아. 항상 보통은 매매 보세요. 각거리 매매했다. 건물에 대해서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잖아. 소유권 넘기다라고 물을 수 없다. 무효니까. 얘한테 소유권 넘기다라고 책임 물으면 기약은 항상 뭐 해야 돼? 유효해야 돼. 그러면 대리로 바꾸면 대리권 주었다. 얘가 매매하죠. 그러니까 매매를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매매했을 매매한 거고 요거는 다른 놈 시켜서 매매했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 책임지려면 똑같이 계약이 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행위가 유효한 걸 전제해서 본인에게 책임 묻는 것이 대리제도라고 말이야. 법의 기초잖아. 매매가 유효가 돼야 책임 묻고. 따라서 이 대리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뭐로 돌아가면? 그렇죠. 뭐로 돌아가면 요게 무효이면 얘한테 책임 못 묻듯이 본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리의 기초잖아. 따라서 여기 이제 이 매매 대리행위가 강행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다. 그럼 원천적으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표현대리는 본에게 책임 묻는 제도니까.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책임 물을 수 없는데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묻고 있단 말이야. 사례도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틀리지 마라. 이런 거 틀려보면 이제 과락면을 힘들어, 이제는. 예? 사례가 나올 때 안 틀도 해야 돼요. 예? 거기다가 그 이유도 다 써놨으니까, 그 우리 사례 나온 판례도 건드려 쳐놨고, 집에 가서 다른 거 없어. 그 예우가 안 되고, 기초를 깨우시자다. 항상 대리는 요게 유효한 걸 전제로 얘한테 책임 묻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 표현대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걸 갖고 놀아다면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협의의 목권들은 잠깐만 칠판 보세요. 이것도 줄거리를 좀 잡아놓고 그래야 문제 풀기가 아주 쉬우니까. 먼저 이제 협의의 목권들의 힘이 외관상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지 아니한 경우를 협의의 목권들이.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갑의 아버지로서 토지 소유자다. 을이 자식놈이다. 자식놈이 아버지 소유 토지를 아버지의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무단으로 팔았다. 이런 경우. 얘한테는 외관상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25조 될 일 없잖아. 통지한부 없으니까. 126조 안 되잖아. 대리권 없으니까. 129조 될 일 없잖아. 요 전에 옛날에 대리했던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얘한테는 외관상으로 대리권인 것 같은 외관이 안 보인다라서 협의의 목권대리. 그럼 항상 원칙을 야무딱지게 전제를 해야 돼요. 이 협의의 목권대리는 외관상으로 얘한테 대리권 이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 본인은 항상 이렇게 책임질 필요 없다. 이게 명확히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표현대리고 반대예요. 그런데 이걸 전제를 딱 하되 이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인데 자식놈이 요걸 2억에 매매했다고 해보세요. 대리권 없이. 그냥 내가 만약에 책임을 지면 소유권을 넘겨주되 매매대금 채권 2억짜리 갖잖아. 이익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처럼 이제
대리인이 이 경우도 협력을 하고 있고 대리사 가지고 있고 대리인이가 본에게 간혹가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사후에 나아가 이걸 책임지겠다 요리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책임지겠다 하라는 거. 그게 추인권이라 그 말할게요. 근데 여기서 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이 매매는 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무효겠죠.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계약이 유효해야지 책임지는 거라고. 그럼 무효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추인을 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걸 유효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유효가 돼야 책임지니까. 따라서 이제 목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무효는 무효이되 이게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거로. 그러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야. 요 매매가. 그럼 보세요. 지 의사에서 유효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효가 됐으니까. 나가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추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의의 목권대로는 확정 무효나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여기 확정 무효나 절대 무효가 되어버리면 여기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돼야지 추인 등이 있으면 무효였던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 유효로 바뀌는 것이고 절대 무효, 확정 무효가 되면 무효로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유효로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의 목권대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목권대리가 무효는 무효대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인을 하면 이제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권리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추인권도 형성권이야. 그래서 추인은 단독이고 추인은 만약에 이자가 자유고 추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하면 이거는 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해야 한다.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권리 취득도 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결과는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스토리 뻔하더라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겠어. 그 상대방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최고권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스토리 뻔하지 않을게. 따라서 얘는 넉넉히 이제 얘 쳐다볼 필요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목권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대답을 촉구 뭐하고 최고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랑 최고권 인정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최고를 하면 주로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할 거라고 말이요. 당신 자식놈하고 나가 뭐년뭘 모셔 매매를 했는데 이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니까 민법 131조 등에서 당신은 추인할 수 있으니 언제까지 그에 관해서 추인할게 막 확답해 주세요. 내용 증명 보낸다. 그럼 나 귀찮다 그 말이요.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래서 그럴 때는 A한테 이제 뭐가 인정이 되느냐.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는데 원래 추인 거절은 거꾸로 내가 책임 안 지겠다 그 이야기니까 사실은 얘가 추인 거절권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도 원래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는가? 요거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나 누누이 가르쳐 줬는데 그 이유 도출 과정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먼저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는 뭐로 돌아갔느냐? 확정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유동적 무효였는데 그냥 얘가 책임질 듯도 하고 안 질 듯도 했는데 지가 일방적으로 이걸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효로 만들어 버렸잖아. 확정 무효.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절대로 이거 책임 그러지 안 지겠다 그 이야기인가 번역하면 이거 확정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추인 거절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 이야기인 것이고 확정 무효로 딱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자식놈이 목권들에게 열받아서 추인 거절을 딱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 불황에 나 땅을 언제 팔아먹냐? 차라리 내 새끼가 매매한 거 인정해 줘 보이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추인 거절한 이후에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될 것이고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인도 못 하는데 상대방이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최고는 추인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또 정체적인 결론이 본인 쪽에서 추인 거절하면 결국 상대방은 뭐 한다? 최고 못 하는 거야.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권을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얘한테 추인 권율권 인정이 돼요. 최고가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미리 최고 뭐하도록 막아버리자. 그럴 때 추인 권율권 써먹으라.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권위는 이제 두 가지 권리를 갖죠. 추인하고 추인 권율권. 그러니까 이제 이 목권대리의 효과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 이게 유효냐 무효냐 여부가 이자 일방적에서 좌우가 되니까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상대방이 불만이 많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쪽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목권대리 효과를 좌우하도록 마지막 권리 하나를 인정해 주자. 그래야 양자 형평을 깨워줬다 해서 마지막 상대방이 인정되는 권리가 철회권인데 이것도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거지.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철회권도 형성권이에요. 그 철회도 단독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상대방의 철회에 의해서 확정 무효로 돌아가는 거렇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유동적 무효를 얘가 일방적으로 뭐로 만들어본 거야? 확정 무효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역해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지가 이걸 무효로 만들었어. 그 말은 나 얘네들한테 그냥 책임 물을 생각 없다. 그냥 얘하고 매매한 거 똥밟으면 칠난다. 그게 철회권이야. 지 의사에서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철회권 행사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걸 의미를 한다는 거야. 어때?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본인 쪽에서 뒤늦게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책임 묻지 않겠다고 철회를 딱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본인 쪽에서 나가 책임지고 싶은데 요게 허용이 되는가 그 얘기인데 안 될 것이고 철회권 행사 이미 확정부로 들어갔으니까 추인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본인 쪽에서 먼저 추인을 딱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근데 뒤늦게 상대방이 책임 묻고 싶은 생각 없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안 되고 철회는 원래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추인해버리면 여기에 처음부터 유효가 된 게 효력이 발생이 돼버리죠. 그러면 철회 뭐 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뒤늦게 철회 못하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철회해버리면 거꾸로 본인은 추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추인하냐 상대방이 먼저 처리하냐 하는 건 당사자 자유겠지만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칙 협의의 목권대리는 본인이 하등 책임 여유가 딱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권대리가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에게 일단 추인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불안정한 추인 누구에 대한 상대방의 부합에서 상대방에게 뭐가 인정이 된다. 최고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최고하면 본인은 번거로우니까 최고 번거로움부터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에게는 추인 권율권 인정이 된다. 추인 권율권 인정이 되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만 목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되니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목권대리 효과가 좌우되도록 상대방의 마지막 철회권 인정이 된다. 시험 결론 추인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이유 이게 없으면 나머지 권이 나올 수 없죠. 이 추인권이 90% 이상 집중 출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요 이야기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추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권대리가 절대 무효나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 못해요. 따라서 딱 한 줄. 목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 본인이 뭐한다? 추인할 수 있다.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쉬다 버리고. 이걸 염두에 두고 순서대로 책을 읽으셔야 된다. 쭉 이렇게. 좀만 쉬었다 하자.